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는 방 안에 경숙 씨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몸에 박힌 가시처럼 지독해서 어깨가 쑤시고 무릎이 시려도 어김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경숙 씨는 낡은 조끼를 걸치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 집 구석구석은 그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번 돈을 모으고 파출부 일을 하며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해 마련한 32평 아파트. 이 집은 경숙 씨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주방으로 들어선 경숙 씨는 습관적으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아 반질반질해진 분홍색 고무장갑은 그녀의 거친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가 잠에서 깰까봐 살살 물을 부었지만 경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전함이 일렁였습니다. 불과 반년 전 아파트 명의를 아들 진우에게 넘겨주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요즘 세상에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진우 건데 세금만 아끼자고요. 그때 며느리가 잡았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넘어가고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경숙 씨는 밥솥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 한편에 놓인 이 빠진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는 그녀에게 새 그릇 대신 조금씩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그릇들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게 편하시죠?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혜진,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경숙 씨는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와 조기구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채웠지만 주방으로 들어온 혜진 씨의 첫마디는 경숙 씨의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엔 생선 굽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준이 교복에 냄새 배면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혜진 씨는 코를 찡긋거리며 창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경숙 씨의 얇은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어머니의 난처한 표정은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경숙 씨는 서둘러 조기 접시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미안하다. 내 정신 좀 봐라. 내일부터는 안 구우마. 경숙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식탁 끝에 앉아 밥물을 말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주말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숙 씨가 그 대화 사이에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혜진 씨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드셨으면 이것 좀 치워주세요. 저 오늘 민준이 학원 상담 가야 해서 바쁘거든요. 아, 그리고 제 방 옷장에 있는 겨울 코트 좀 꺼내서 베란다에 걸어놔 주세요. 냄새 안 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경숙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현관문을 나서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경숙 씨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반쯤 남은 커피 잔을 치우며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 집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설거지통 앞밖에 없는 것일까요?
경숙 씨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코트를 꺼내려 장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봉투 틈으로 비친 글자를 본 경숙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버타운 입주 상담 안내서와 함께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 서류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경숙 씨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나지막한 탄식은 차가운 방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아들 내외는 그녀 몰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숙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낡은 조끼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경숙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의 서늘한 촉감이 마치 심장을 훑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죠.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평생을 읽어온 이 집이 서류상으로는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의 배신감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을 때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라며 웃던 진우의 얼굴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쳤습니다. 경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 민준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에게 줄 간식이라도 챙겨주며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싶었거든요. 냉장고 구석에 아껴두었던 고구마를 꺼내 찌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경숙 씨는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달큼한 고구마 냄새는 그녀가 시장통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아이를 웃게 했던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원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혜진 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제가 집안에 쾌쾌한 냄새 배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혜진 씨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거칠게 식탁에 내려놓으며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외부 공기가 순식간에 주방을 채웠고 경숙 씨의 찌개 냄새와 고구마의 단내는 맥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경숙 씨는 낡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연신 닦으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배고플까봐 조금 쪘다. 너도 좀 먹어보련? 경숙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혜진 씨는 날 선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곧 있으면 원어민 과외 선생님 오실 시간이에요. 이런 간식 먹으면 애 집중력만 떨어져요. 그리고 요즘 누가 집에서 고구마를 쪄 먹어요? 다 냄새나게. 혜진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처럼 경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경숙 씨는 말없이 고구마가 든 접시를 치웠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진심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갈등은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준이가 영어 단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오자 혜진 씨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자꾸 말을 시키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잖아요. 집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사건건 방해를 하세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숙 씨는 참다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얘야, 내가 뭘 그렇게 방해했다고 그러니? 나도 이 집 주인으로서 민준이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에 혜진 씨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경숙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인이요? 어머니, 이 집 이제 저희 집이에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잊으셨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같이 못 살아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 집이라는 단어가 경숙 씨의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의 피땀이 어린 이 공간이 이제는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숨조차 쉬기 힘든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경숙 씨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고 있는 아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너도 한마디 해봐라. 내 처가 저러는데 넌 가만히만 있을 거니? 경숙 씨의 마지막 희망 섞인 물음에 진우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도 민준이 교육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좀 참아주세요, 제발. 아들의 싸늘한 방관은 며느리의 폭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투덜거림과 아들의 한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온 경숙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본 방 안의 가구들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사진만이 그녀를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는 듯 했죠. 경숙 씨는 문득 낮에 보았던 그 대출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내 집이라고 소리치던 며느리는 이미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아들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배신감 섞인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경숙 씨의 메마른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씨는 경숙 씨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안방 비워주셔야겠어요. 거기를 민준이 공부방으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다용도실 옆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경숙 씨의 짐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내팽개쳐지듯 놓였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먼지 취급을 받는 광경을 보며 경숙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집 한 채를 넘겨주고 사라져줘야 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경숙 씨는 다용도실 옆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작은 방에 앉아 짐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고 창밖으로는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경숙 씨는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자신의 삶을 이대로 허물어뜨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그녀의 마른 입술을 굳게 다물게 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끝은 아닐 거야. 경숙 씨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 속에 감춰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며 건넸던 아들조차 모르는 비밀이 담긴 수첩이었죠. 과연 그 수첩 속에 숨겨진 진실은 벼랑 끝에 선 경숙 씨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또 다른 추악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기운이 코끝을 찌르는 다용도실 옆 작은 방. 이제 이곳이 경숙 씨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계절 지난 옷까지나 쓰지 않는 가전제품들을 쌓아두던 창고 같은 공간이었죠.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뉘을 수 있을 만큼 좁은 이 방으로 경숙 씨의 짐들이 옮겨졌습니다. 30년 넘게 써와서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자개함,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선물했다는 빛바랜 카네이션 액자,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이 담긴 액자가 좁은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경숙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혜진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이 방이 내 공부방이야. 할머니 짐 다 치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집중해서 공부하자.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들어와 경숙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자신의 안방에서 쫓겨나 마치 쓸모없어진 물건처럼 구석방으로 처박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경숙 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 터져 진물이 나도 아들. 진우의 학원비와 이 집의 중도금을 내기 위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경숙 씨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성벽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성인데, 내가 어떻게 지켜온 집인데. 경숙 씨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얼굴에 닿자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때는 이 손으로 아들을 업어 키우고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 손은 그저 부엌일을 해주고 손자를 돌봐주는 이름 없는 노동자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들 진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 씨는 혹시나 아들이 미안한 마음에 자신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며느리와 나누는 아들의 대화가 벽을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니 서운해 하실 텐데.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기로 했잖아. 방만 좀 바꾼 건데 뭘 그래. 그리고 그 담보대출 이자 내려면 이 방법뿐이야. 민준이 교육비가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그래도 어머니가 아시면. 모르게 하면 되지. 어머니는 이 집 명의가 자기한테 있는 줄만 알지 대출받은 건 꿈에도 모르실 거야. 나중에 일 터지면 그때 가서 요양원으로 모시면 돼.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더 좋아하실 거야. 아들의 힘없는 동조와 며느리의 차가운 계산이 섞인 대화는 경숙 씨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자신을 이 집에서 밀어내고 이제는 아예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려는 그들의 계획을 듣는 순간 경숙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대신 서늘한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숙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편이 경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건넸던 물건이었습니다. 경숙아, 혹시라도 진우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기댈 곳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이 수첩을 열어봐라.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다. 당시에는 아들을 믿었기에 그리고 남편의 유품이라는 생각에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고이 간직해 두었던 수첩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정갈한 필체로 적힌 메모들과 함께 낯선 땅의 집원과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야와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사두었던 땅이었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땅이 이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의 중심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뒷부분에는 남편이 경숙 씨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진우 엄마,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자식은 믿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라고 했지. 이 땅은 진우에게도 비밀로 하고 오직 당신 이름으로만 해두었어. 당신이 늙어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만 꺼내봐. 경숙 씨는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끝이 이토록 시리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경숙 씨는 낡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들의 체면을 위해 스스로를 죽이며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게 열어봤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 경숙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식은 밥을 먹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수첩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이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변호사 김상철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방 안의 곰팡이 냄새는 여전했지만 경숙 씨는 더 이상 그 냄새가 역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좁고 어두운 방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던 이 빠진 찻잔을 치우고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아들 내외가 잠든 거실을 조용히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던 로봇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냉장고를 열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놓인 며느리의 값비싼 명품 가방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집이라고 했지? 그래, 어디 끝까지 내 집인지 한번 보자꾸나. 경숙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서글픈 포기가 아니라 비장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경숙 씨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는 대신 정장을 꺼내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나기 전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진짜 싸움을 시작하러 가는 길이었죠. 경숙 씨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김상철 변호사를 만나 확인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또 무엇일까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아파트 단지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경숙 씨는 가족들이 깨기 전 도둑처럼 숨죽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도 띠리릭 소리가 혹여 아들 내외의 잠을 깨울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며칠 사이 푹 꺼진 눈매와 깊어진 주름, 그리고 억지로 갖춰 입은 낡은 정장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남편이 남긴 그 수첩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과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에서는 세월의 쾌쾌한 냄새가 났지만 경숙 씨에게는 오히려 이 익숙한 낡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3층 복도 끝 김상철 법률사무소라는 빛바랜 간판 앞에 섰을 때 경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살아생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그분을 찾아온 것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종소리가 딸랑이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 하나가 경숙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친구이자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동고동락했던 점례였습니다. 점례는 경숙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 경수가. 내가 어쩌면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아이고, 이 손 좀 봐. 왜 이렇게 말랐어? 점례의 따뜻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전해지자 그동안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방관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경숙 씨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례는 이 사무실에서 청소와 잔심부름을 하며 김 변호사를 돕고 있었던 것이죠. 경숙 씨는 점례가 건네준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안경알을 뿌옇게 만들었지만 경숙 씨는 굳이 닦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숨어 잠시 눈물을 훔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백발이 성성한 김상철 변호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경숙 씨가 내민 남편의 수첩과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경숙 씨는 초조한 마음에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고무장갑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거친 손마디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경숙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서류들, 그리고 남편분이 남기신 이 메모들,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땅은 현재 신도시 개발 계획의 핵심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보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땅의 명의를 오직 경숙 씨 본인만이 처분할 수 있도록 특수 증여 설정을 해두었다는 것이죠. 아들 진우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경숙 씨의 인감과 동의 없이는 손을 댈 수 없는 경숙 씨만의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경숙 씨,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말입니다.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주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효도 계약의 불이행을 근거로 증여, 취소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머니를 다용도실 방으로 몰아낸 행위는 법적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경숙 씨의 눈빛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라는 역할로만 살며 자신의 권리는 단 한 번도 주장해보지 못했던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점례가 탁자를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진우 그놈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지가 누구 덕에 공부하고 장가 갔는데. 경수가 너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나 김 변호사님 밑에서 일하면서 이런 꼴 많이 봤어.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들 버릇 고쳐놔야 해. 점례에 거칠지만 진심 어린 외침은 경숙 씨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어두운 방에서 사겨야 했던 슬픔이 이제는 당당한 권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점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고향집 뒤뜰에 핀 민들레처럼 질긴 생명력을 가진 친구, 그 친구가 지금 그녀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경숙 씨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찬바람은 여전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상가 건물을 내려오며 점례와 약속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아들 내외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을 확실히 파악하기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경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들 사이로 자신의 지난 날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살던 날들,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왔다고 내밀던 빨간 내복, 그리고 명의를 넘겨준 뒤 차갑게 변해버린 며느리의 눈빛.
경숙 씨는 가방 속 수첩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하지만 집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불길한 예감이 경숙 씨를 덮쳤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혜진 씨가 경숙 씨가 나갈 때 입었던 외출복을 빤히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혜진 씨의 얼굴에는 서늘한 의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새벽에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고요? 혜진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경숙 씨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경숙 씨의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경숙 씨는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비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경숙 씨의 방을 뒤지려 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며느리 혜진 씨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숙 씨는 등 뒤로 가방을 슬쩍 숨기며 애써 침착한 척 숨을 몰아쉬었지요. 가슴속의 수첩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쿵쾅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새벽 기도라도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평소엔 종교도 없으시더니. 혜진 씨의 입가에 걸린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경숙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경숙 씨는 낡은 정장 자락을 매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다. 늙으면 새벽잠이 없어지는 법 아니냐. 경숙 씨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다용도실 옆 작은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경숙 씨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며느리가 내다 버리려다 만 낡은 짐들이 가득 차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가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방은 이제 그녀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섬이 되어버렸지요. 밖에서는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 할망구가 요즘 좀 이상하다니까? 새벽부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돈이라도 숨겨둔 거 아냐? 그 차가운 목소리에 경숙 씨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았습니다. 경숙 씨는 다시 돋보기를 쓰고 수첩 뒤쪽에 끼워진 낡은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남긴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숙 씨도 잊고 있었던 3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지요. 남편은 아들 진우가 욕심이 많고 귀가 얇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긴 땅만큼은 절대로 진우에게 바로 물려주지 말고 경숙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경수가 자식은 우리가 키워낸 꽃이지만 그 꽃이 언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지는 모르는 법이란다. 남편의 그 서글픈 예언이 지금 이 차가운 작은 방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 진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아들의 구두 소리에 반갑게 나갔을 경숙 씨였지만 오늘은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진우 씨,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 대출 이자 어쩔 거냐고. 이번 달에도 못 갚으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갈지도 몰라.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에 경숙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매라니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아파트가 아들. 내외의 무리한 투자와 빚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경숙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바라본 아들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혜진아, 조금만 기다려봐. 어머니가 분명히 아버님한테 받은 게 더 있을 거야. 그 땅, 아버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산자락 땅 말이야. 그거만 찾으면 다 해결. 아들 진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경숙 씨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마지막 보루인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숙 씨는 비틀거리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숙 씨는 자신의 낡은 고무장갑이 싱크대 밑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저분하다며 던져버린 그 고무장갑은 마치 경숙 씨의 인생처럼 처량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무장갑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똥기저귀를 갈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땅 문서를 쥐고 있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경숙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숙 씨에게 식은 국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셔도 좀 드세요. 내일은 저희랑 같이 어디 좀 가셔야 하니까요. 며느리의 눈빛에 서린 묘한 탐욕을 경숙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거나 인감도장을 빼앗기 위한 어떤 음모를 실행하려는 것이겠지요. 경숙 씨는 식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국물이 칼날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진우야, 혜진아, 너희들 나한테 할 말 없느냐? 경숙 씨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들 내외는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할 말이요? 무슨 할 말이요, 어머니? 그냥 밥이나 드세요. 아들의 회피하는 말투에 경숙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경숙 씨는 식탁 밑으로 남편의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아들 내외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땅의 지번뿐만 아니라 이 집의 명의를 되찾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모두가 잠든 사이 다시 한번 점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례야, 나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말한 그 변호사님께 내일 아침 일찍 뵙자고 전해주렴. 경숙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던 이 빠진 찻잔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경숙 씨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가 방문 밖에서 그 모든 통화 내용을 숨죽여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혜진 씨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결국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실타래가 이제는 서로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집에는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찬서리가 내려앉은 창밖의 풍경은 마치 제 속마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용도실 옆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좁은 방에서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요.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우풍이 뼈마디를 시리게 찔러왔지만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비하면 그까짓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옥 같은 집을 나가 점례와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식이라는 성벽에 갇혀 지내온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출정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에 그 본색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방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문이 밖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그 앞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눈빛을 한 며느리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제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며 숨겨두었던 남편의 수첩과 땅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그녀는 기어이 이 누추한 구석방까지 들어와 제 마지막 보물을 뒤져낸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이 이런 땅을 남겨두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숨기고 혼자 꿀꺽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거실을 찢어발길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저를 밀쳐냈습니다. 굽은 허리로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힌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무릎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제 치부를 들킨 것 같은 수치심과 공포가 저를 더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온 아들 진우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저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우야, 이것 좀 봐.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대출 이자 때문에 피가 마르는데 이런 큰 땅을 숨겨두고 계셨대. 세상에 자식 죽어가는 건 안 보이고 자기 노후만 중요하셨나 봐요. 혜진이의 선동에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너희 힘들 때 쓰라고 내 이름으로만 묶어두신 거야. 내가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매몰차던지 제가 평생 그를 업어 키웠던 세월이 단숨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효도 계약 위반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려고 이 큰 집에서 같이 사는 건데 어머니는 우리를 배신하신 거라고요. 진우의 입에서 나온 배신이라는 단어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굴욕을 참으며 키운 자식이 이제는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기세를 몰아 거실 식탁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고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실 능력도 없으시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리고 땅은 저희가 처분해서 대출 갚고 민준이 교육비로 쓸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제 인감도장까지 찾아내 서류 위에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고 힘있는 며느리를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녀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고 저는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 빠진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저는 통곡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저 혜진이가 하는 대로 방관하며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길이에요. 거기 가면 식사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잖아요 라는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방관은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낡은 옷가지와 약 봉투들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불러둔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강제로 저를 끌고 가려는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문틀을 잡고 버텼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등에 피멍이 들어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는 이 집으로, 제 인생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 2명의 힘을 이기기엔 저는 너무나 작고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가세요.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진우의 마지막 외침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구급차 바닥에 던져지듯 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멀어지는 아파트 베란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빨래를 널고 아들의 퇴근길을 지켜보던 그 창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제 시야는 눈물로 얼룩져 흐릿해졌습니다. 구급차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비닐봉지 속에 담긴 제 초라한 짐들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검은 비닐봉지 2개라니요.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몰래 챙겼던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점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꺽꺽거리는 울음소리만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경수가,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점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거칠게 흔들리며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대로 자식은 믿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였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점례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두지는 않겠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서류들은 사본이었고 진짜 원본은 김 변호사님이 이미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이 차가 멈추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제 무덤이 아니라 제가 다시 태어날 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점례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도와줘. 구급차는 어두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서 요양원의 차가운 간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참혹한 범죄 앞에서 저는 비로소 어머니라는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제 삶을 도둑질한 그들에게 가장 처절하고도
당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디찬 요양원 복도의 감도는 소독약 냄새는 코끝을 시리게 찔러왔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는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였지요. 구급차에서 내려져 휠체어에 태워질 때 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 저를 이 차가운 그늘 속에 가두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입소 서류를 훑어보는 직원의 무심한 눈길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붉어진 제 거친 손등에는 아까 구급차를 타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생긴 멍. 자국이 보랏빛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이경숙 씨 어디 있어요? 당장 내 친구 내놔요. 점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환청이라도 들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점례와 정장 차림의 김상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점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수가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다 들었어. 진우 그놈 정말 사람도 아니야. 점례의 외침에 요양원 직원들이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경숙 씨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감금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아들 내외의 효도, 계약 위반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니 당장 귀가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단호한 어조에 요양원 측은 서둘러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점례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까와는 달리 그 바람이 비로소 제 자유를 깨우는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고 이제는 제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된 그 집으로 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 혜진이와 아들 진우의 웃음 섞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영원히 사라지기라도 한 듯 그들은 거실에서 와인을 잔에 따르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땅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상가 하나 알아볼까? 어머니는 거기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실 거야. 혜진이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보랏빛 액체가 하얀 카페트 위로 피처럼 번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진우가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저는 그를 외면하고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 김 변호사와 점례가 든든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식탁 위에 당당하게 올려두었던 남편의 수첩과 땅 서류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가져간 그 서류들, 그게 진짜라고 믿었니? 제 말에 혜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진짜 원본 서류와 함께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녹음기에서는 어젯밤 혜진이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모의했던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평생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 밑에 버려져 있던 낡은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장갑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데, 내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펴지지 않을 때까지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집을 지켰는데, 제 울음 섞인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산을 뺏긴 것이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자식이라는 세계가 무너진 것이, 제가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갑자기 제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뺏기게 될 재산에 대한 아쉬움뿐이었죠. 저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넌 끝까지 비겁하구나. 내 처가 날 밀칠 때도, 날 구급차에 태울 때도 넌 눈을 감았지. 방관은 내가 내게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숙 씨는 오늘자로 아들 박진우 씨에게 증여했던 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효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양료 청구와 위자료 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더불어 요양원 강제 입소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어머니의 반격은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었겠지요. 저는 거실 한편에 놓여 있던 며느리가 내어주었던 이 빠진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단호한 선언에 집안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온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고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 더 큰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점례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을 다용도실 작은 방으로 옮겨버렸던 그 안방으로요.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라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통곡 소리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라는 잦아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들은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잃었으니까요. 홀로 남은 거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된 온전한 저만의 시간과 공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점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가 빠지지 않은 정갈하고 깨끗한 찻잔이었습니다. 경수가, 이제 고생 끝났다. 내 인생 찾아야지. 점례의 말에 저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경숙 씨는 이 상처뿐인 영광 뒤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매듭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넓은 아파트 거실에는 겨울 오후의 비스듬한 햇살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평소라면 이 시간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저녁 찬거리를 다듬거나 손자 민준이의 간식을 챙기느라 부엌에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제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정적뿐입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청소부로 파출부로 일하며 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달렸던 세월이 거실 바닥에 나뭇결마다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한쪽에 놓인 낡은 분홍색 고무장갑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아 반질반질해진 그 장갑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려왔지요. 이 장갑을 끼고 저는 참 많은 것을 닦아냈습니다. 자식의 입에 들어갈 밥그릇을 닦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제 서러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쌓인 먼지는 단 한 번도 털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그 장갑을 천천히 벗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도구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제 인생을 어루만지는 삶을 살겠다는 무언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우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일부러 차갑게 차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가 빠지지 않은 정갈한 백자 찻잔이었습니다. 진우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놈입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과가 온전히 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사라진 재산에 대한 아쉬움에서 기인한 것인지를요. 진우야, 나는 너를 키우며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그 좁은 방으로 밀어넣고 구급차에 태우던 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자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비정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고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상철 변호사와 점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남긴 땅의 처분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 넓은 땅의 절반은 남편의 뜻을 기려 홀로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쉼터를 짓는데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놓니? 점례의 물음에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정작 제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비로소 제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는 이 넓고 시끄러운 아파트를 정리하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30년 된 낡은 가구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닿았던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제 이름으로 된 새 가구 몇 점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점례가 선물해준 작은 화분 하나만 챙겼습니다. 새 집의 거실은 좁았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제가 살아온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수가 수고했다. 참 잘 버텼다.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평생 진우 엄마로, 어머니로 불리며 잊고 살았던 제 이름 이경숙. 그 세 글자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이 세상에 당당히 서 있는 한 인간임을 느꼈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가끔 전화를 걸어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제 삶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화해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30년의 눈물 끝에 겨우 배웠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한글 교실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느라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제가 이제야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쓰고 남편의 묘비에 적힌 글귀를 제 눈으로 읽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입니다. 대문을 나서며 올려다본 저녁 노을은 어찌나 붉고 아름다운지 마치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화려하게 시작되는 것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라는 안도감과 너무 늦었나 하는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남은 생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볍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라는 무거운 이름 대신 이경숙이라는 눈부신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